한반도에서 그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모든 세계 정세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하고 있어야만 우리 이쪽의 운명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예측까지 해주셨어요. 하반기다. 6월에 온통 우리 관심이 쏠려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사실은 6월이 아니고 후반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맞아서 열매를 참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쭉 정세에 대해서 짚어주셨죠. 이 남북 관계가 이 국제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어렴풋이나마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어르신들은 대북 지원했더니 핵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 답답한 얘기 하고 계시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도 여러분 아셨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당 지도부 지금 김일성, 김정일 때하고는 다르다. 김정일 때 시작한, 김일성 때 시작한 핵을 이제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잘 쓰는가가 김정은의 최 관심사다. 이 지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 더불어서,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믿을 수 없는데 이 니드 베이스로 북한의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런 필요에 따라서 이 비핵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어떻게 증폭시키고 어떻게 진실되게 그렇게 담론을 형성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예, 어떤 노력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은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북한의 그런 경제 상황이 어떠냐, 제재가 과연 먹혀드느냐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북한이 지금 죽기 직전이다, 아니면 북한을 견딜 수 있다, 지금 그 학자들 사이에도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 하노이에서 북한이 이제 완전히 망가졌다 그랬잖아요. 북한으로서는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떤 지금 내부적 입장이냐면 다 반대했을 거예요. 최세가 그렇게 얘기했죠. 전국에서 나는 수천 통의 비핵화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결단을 했는데 더 좋은 교환 조건은 아마 없을 거다. 과장이 들어있지만 사실일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이 핵을 북한의 사고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은 미국이 왜 회담장에 나왔다고 생각할까요?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이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북한이 가진 딜레마지만 북한은 우리가 미국을 위협했기 때문에 나왔지, 우리가 위협이 안 되면 협상장에 나오지도 않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이건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진 저들의 위협을,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런 얘기하죠. ICBM만 포기시키고 미국이 북한 핵을 인정하는 정도면 한국 망했다. 북미 간에 미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연모론이 많은데요. 북한 ICBM은 마지막에 포기할 겁니다. 왜요? ICBM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북한은 뭐냐? 미국이 위협되는 것을 먼저 포기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그 전에 북한이 협상장에 나왔던 것과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먼저 포기한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동창리, 풍계리, 그다음에 핵실험 중지. 북한은 그 명목부린 맹각탑을 부술 때도 대가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것은 북한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북한은 반드시 받아야 좋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자기가 새로운 관계에서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김정은은 세계를 미리 내놨어요. 아무것도 안 받고. 미국이 줬다고 얘기하는 건 아까 말했던 군사 훈련 정도인데 그건 언제든지 재개하면 되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일 비난하잖아요. 작은 규모를 작게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김정은은 이번에 하노이에서 힘의 한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부적으로도 물론 저는 김정은을 위협할 세력은 북한에 없다고 보지만 북한이 아무리 절대적인 세력이라 하더라도 자기 행동에 대한 결과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입장에서 보면 미국한테 손실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선의에 의해서 진정성을 보인 게 막혔기 때문에 더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인 거죠. 또 미국 입장하기 전에 그러면 북한이 더 큰 것들을 내놓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뭘 해줘야 되느냐? 김정은의 이 협상의 입지나 김정은의 입지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주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했던 경제적 지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경제적 지원은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제재 조건에 딱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에 빌드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건데 그것이 미국에서.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이 레버리지가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개성하고 금강산인데 이거를 너무 떠벌렸어 버렸어. 하노이가 딱 깨진 순간에 그걸 떠벌리니까 미국은 뭐해 지금? 자기가 노딜하고 온 거에 대해서 정당성이 필요한데 한국이 갑자기 개성금강산 얘기하니까 미국도 노 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좀 한숨 고르면서 이걸 갖고 돌파구로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비밀리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성과 금강산은 미국의 전체 제재 시스템을 흔들지 않고도 예외 조건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도 이미 아까 말했던 5개 하면 제재 사실상 해제되는 거네 라는 거에서 그런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절호의 카드였는데 하노이 끝내자마자 우리가 그 얘기를 함으로써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이 북한 대변인이 돼서 제재 체제를 무너뜨리려 한다 라는 프레임에 사로잡히게 되어버렸어요.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네,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이쯤에서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중재자와 당사자 뭐 한 편을 선택해서 클리어하게 표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힘 있게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지 또 저희는 이제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입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 것인가 약간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할은 왜냐하면 둘이 이제 치열한 기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둘은 안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노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카드가 까졌으니까 이제부터 카드 맞추면 된다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누가 지고 이기느냐가 만천하에 알려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몰 딜을 하게 되면 트럼프가 진다는 걸 세상에 알게 되는 거고요. 빅 딜을 받아들이면 북한이 항복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북한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이거는 일종의 자존심 싸움인 거죠. 이게 단순한 감정이라기보다는 북한은 자존심의 정권입니다. 누가 봐도 항복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북한이 지는 게임인데 이기는 것처럼 해줘야지 해결되거든요.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는 것처럼 꾸며줘야 하고 북한이 당당히 내놓는 것처럼 해줘야 됩니다. 무릎 꿇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릎 꿇여가지고는 절대로 죽었으면 죽었지 안 하는 북한은 그 자체가 정권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세련된 외교가 필요하냐면 북한이 항복인데 북한이 항복한 거 이긴 것처럼 꾸며줘야 하는 거. 미국도 마찬가지. 트럼프는 이걸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이기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작년엔 잘했어요.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노벨상이거든요. 트럼프는 계속 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이기게 만들면서 누군가 뭘 포기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북한은 우리에게 당사자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 우리에게 중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전체가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판을 살리려는 노력조차도 북한 편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을 궁지로 몰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형상을 복귀시키려는 이런 노력이 다 북한 대변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미가 만날 때마다 이건 어떻게 비치냐? 미국 편으로 보이는 거예요. 북한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편으로 보이고 미국 편으로 보이는 엄청난 어려운 지점에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냐? 이게 물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는 작년으로 충분했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과 감동으로 준 것도 충분해요. 그리고 그건 엄청난 역사적 변경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물밑으로 가서 치열하게 양쪽을 설득시켜야 하는 곳에 온 거죠. 그런데 이게 자꾸 공개로 나가면 우리가 누구 편이 되는 구조가 돼 있다. 그러니까 물밑으로 가서 여러 번 북미를 오가면서 만나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바깥으로 떠벌리니까 자 보십시오. 800만 불 준다. 우리가 설득시켜서 북한한테 인도적 지원한다. 북한이 그거를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모욕이에요 그게. 북한 받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저런 식으로 던져두시듯 동냥하듯이 하면 북한 못 받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물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마음이 급하니까 이 판이 깨지는 게 급하니까 자꾸 뭔가를 이벤트를 통해서 자꾸 추동력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해하나 지금의 구도에서는 그런 작동이 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거는 이제 시민단체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역할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의외로 미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론이에요. 한국 여론. 언제부터냐? 효순 미선 사건 이후부터. 한국은 절대로 반미주의가 생기지 않는 국가라고 미국이 확신을 깨어버린 것이 바로 당시에 효순 미선 사건에 대해서 부시가 결국 사과하게 만든 게 한국의 여론이었습니다. 어물쩍 넘어가고 사고사로 넘어가고 그때 물론 2002년도는 우리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했고 안토 모노 사건이 있었고 효순 미선 사건이 있어서 미국에 대한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자주파적인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뭔가 반미라는 분위기가 있으면 결정적으로 지금 판단하면 미국은 한국이 저 정도로 미국을 반대하는 시위를 할 줄 몰랐다는 게 미국한테 엄청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요하고 시민운동을 하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 진보 정부가 생겼을 때 시민단체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정부를 비판하면 특히 진보단체가 많잖아요. 태극기를 빌어서 몇 명만 빼고 대부분 진보단체인데 이제 특히 남북 대화라든지 평화라든지 경제 공동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진보단체인데 여기서 통일부를 비난하고 청와대를 비난하면 이 친민단체는 그런 거죠. 우리 뼈끼리 투석 돌멩이질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과거 정부보다 훨씬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도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비판하면 싫죠. 이게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북한하고 이 시민단체가 막 나가야지. 그것이 이 외교에서는 그걸 양면게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을 한 예로 들겠습니다. 개성공단 당장 열어라 하고 촛불처럼 광장에 모인다고 치면 정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북한에게 전면적인 제재를 다 해제하려고 하는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걸 입을 막으려면 미국한테 협상이 이제 지렛대가 되는 거죠. 개성과 금강산이라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민단체는 훨씬 더 정부보다 과감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그런 비판을 같은 편에 대한 공격으로 보지 말고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4.27의 그 인간 띠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촛불 수준으로 우리가 평화하자는데 왜 미국이 반대냐고 이런 식으로 사실상 미국의 강경파를 향해 가지고 여기 소위 말하는 미국이 얘기하는 그냥 과격 좌파 미국이 보기에 하는 소수가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평화에 대한 시위 같은 게 오히려 미국이 훨씬 더 신경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연대와 저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제 정치의 학자로서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사회 단체 안에서의 역할까지도 다 통찰력이 아주 뛰어나신 학자시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4.27 그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해서 DMZ에서 평화선단께서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고 계셨나요? 그 사건에 대해서 혹시 참여하신 분? 알고는 있지만 참여는 아직 못하셨군요. 저희 단체에서는 우리 김준영 교수님하고 김진양 이사장님 모시고 서울시청 앞에서 그 콘서트 같은 거 진행했었는데 그때 한 발표로는 한 20만,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 8만 정도 모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집약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어떤 선언서나 이런 것들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민사회의 역할 말씀해 주셨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똑바로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미국에서 역시 트럼프 역시 여론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쓸 것이고
더군다나 하원은 또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오셨다가 먼저 가신 분 미주 민주참여 포럼 통해서 하원 의원들 상대로 이제 공공외교 로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쭉 꾸리고 계신데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례가 있나요? 이렇게 아래로부터 일어나서 그 제도를 바꿔낸 좀 궁금합니다. 질문지를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두 사례 정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일단 그 지금 하노이 정상회담 했을 때 미국의 샌더스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한반도 평화선언을 하원 결의안으로 지금 뭐 추진되고 있는 부분도 아까 여러 재미 시민단체를 비롯해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듣고 있고요. 그게 꼭 잘 됐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대로 만약에 저는 트럼프가 재선에 힘들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안 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봤을 때 그럼 민주당이 정권이 넘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그 상하원 선거는 민주당이 장악하게 될 거라고 거의 확실합니다. 상원이 이번에 안 뺏긴 이유 중에 하나가 상원은 이제 6년인데 3분의 1씩 뽑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주로 갈렸고 공화당은 이제 임기가 아직 갈릴 임기가 아니었다는 게 큰 이유였는데 정반대로 지금 다가오는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과 같이 하는 상원은 이번에 공화당이 바뀌는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러스트 벨트의 5개 지역 오하이오, 뭐 미시간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러스트 벨트인데요. 그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데 거의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트럼프가 그 5개에서 다 이겼거든요. 그 중에 한 개만 뺏겨도 사실상 트럼프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과연 재현될 수 있을까 이렇게 봤을 때 민주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큰데 결국 민주당은 트럼프가 미웠더라도 트럼프가 해놓은 남북 평화 프로세스를 뒤집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대비해서라도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래도 공화당에 비해서는 시민단체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다, 국민이 원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저는 또 하나 약간 걱정되는 그 대답하기 전에 사례 대답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강경파들이 이번에 최근에 이제 저는 아직은 조직적이라고 보이지 않지만 대사관에서 한미 정상 통화가 누설이 됐죠. 관료에 의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작업들을 미국의 강경파가 소위 말하는 조중동에게 이 정권에게 불리할 만한 협상 내용을 가지고 흘려서 내부적인 또 갈라치기 할 가능성이 되고 있어요. 이 지지율이 높을 때는 괜찮은데 지지율이 낮을 때는 이 연대가 저는 냉전 연대라고 부릅니다. 한미 간의 냉전 연대 또는 한미일의 냉전 연대가 작동을 해서 이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어 버릴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 사례로 가서 미국에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여러분 2007년에 처음으로 미국 의회 사상 그리고 자기들이 개입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첫 결의안인데 바로 위안부 결의안입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마이클 혼다라는 일본계 3세 의원이 주도가 돼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건 그걸 사실 미국의 오바마가 뒤집어 버린 건데요. 결국 미중 경쟁이라는 것 때문에 일본의 도움을 원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사실 미국 때문에 그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실 푸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도 박근혜도 사실 반일이라는 담론을 가지고 정치적 이득이 많았는데 그래서 뜬금없이 마지막에 독도 방문해가지고 그때부터 나빠진 게 아닙니까? 근데 왜 위안부 합의를 갑자기 했을까? 거기에는 한미를 묶기 위한 미국 내부에서의 압박에 사실상 박근혜가 굴복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 한일 위안부가 2007년에는 바로 미국에 있는 시민단체의 승리입니다. 특히 당시에는 우리 이 재미 한인 시민단체를 도우는데 아시아계
중국,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이런 아시아계의 시민단체가 온 힘을 모아가지고 사실 압박을 했고 그것이 통해가지고 사실 위안부 합의를 통과시킨 계가였습니다. 엄청난 성공적 사례입니다. 그것을 다시 이제 촉구하는 결의안이 또 2014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예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유럽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1987년에 핵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원점이라고 얘기하는 중거리 핵 미사일 협정이란 INF가 결성이 됐는데요. 지금 최근에 또 트럼프가 그거 깨버렸죠. 그래 중거리 이걸 이제 탈퇴하겠다고 나와서 2월달에 그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지나면 8월이 되면 이 자체가 또 무산되게 돼 있는데요. 그 당시에 누가 주최했냐 바로 유럽의 반핵 평화 시민단체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자, 그게 뭐에 대한 주제냐면 미국이 소련을 겨냥해서 나토 국가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럽 입장에서 보면 니들은 전쟁을 안 하면 너들끼리 차라리 대륙간 탄도터널을 하는 걸 우리가 쩔었지만 왜 유럽 땅에 소련을 경영한 핵무기를 들어왔냐. 그래서 바로 반핵 운동을 시작했고 물론 87년은 냉전으로 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 북미 간의 미소 간의 일정의 타협의 여지도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80년대는 신냉전 기간이었거든요. 그때가 레이건 때였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밀어붙여가지고 사실 유럽에 있는 중거리 핵미사일을 다 철수하게 되는 중요한 회의는 사실상 시민단체 힘이었다. 이렇게. 그걸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데요. 북한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반도 비핵화죠. 그래서 일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군 철수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미국의 해구산으로부터 밀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북한이 자기는 핵을 포기하는데 한반도의 전략 무기를 통해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면 북한은 자기들이 핵을 포기한 것에 대한 결국 아무런 효과를 못 얻게 된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은 알고 있어요. 한반도 비핵화라고 자기들은 늘 얘기하지만 자기들이 이거는 북한의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적어도 한반도에서는 핵 사용에 대한 반대를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 자산을 전개해서 핵을 실은 폭격기나 핵을 실은 잠수함이나 핵을 실은 항공모함이 적어도 한반도에서는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는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비핵지대화 한반도를 비롯해서 동아시아의 비핵지대화 지금 아세안 국가들은 비핵지대화를 이루었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북한도 못 가지게 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핵경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NF 조약에 지금 탈퇴한다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중국을 겨냥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중국과 러시아가 아시아에 핵을 배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다른 핵 경쟁의 마당이 아시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87년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한중일 중고 좀 힘들겠습니다만 시민단체들 아세안까지 같이 해서 이런 평화운동, 반핵운동을 할 시점이 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하노이담이 결렬되고 나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그 자리에서 낙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북한이 대미 관계를 재설정한다는 것인지 혹은 대화 방식의 대화를 맺는 방식의 재설정을 의미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이번에 개성공단이 기업가들의 정복을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수차례 원래 거절했다가 통일부에서 이번에 허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한을 통해서 경제적 혜택을 회담 성공을 위한 카드로 제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 두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영철은 일단 미국이 엄청 싫어. 그러니까 폼페오가 그렇게 싫어할 수 없을 정도로 싫어합니다. 김영철 딱 보면 일단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계속 만나보면 친해지는 게 아무리 외교마당의 국가끼리라도 그게 있거든요. 정이 안 가는 인물이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만나도 늘 처음 만나는 사람 딱딱하고. 그런데 왜 했을까? 지금까지 왜 김영철이 탑이었을까? 그거는 김영철은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통전부죠. 통전부는 뭐냐면 대남과 대군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부와 국정원을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쪽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도 하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총괄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제어해야 되는 세력이 바로 군부이기 때문에. 그 말은 거꾸로 하면 실패를 했을 때는 얘 탓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김영철이 탓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김정은의 탓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양면이 있어요. 김영철의 낭만.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다고 오늘.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노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요. 김정은이 질 수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지금 누가 걸린 거냐면 바로 최선희와 이영호입니다. 미국이 처음부터 원했던 겁니다. 미국이 끊임없이 김영철 대신 이영호를 만나고 싶어 했고, 미국이 보기에는 이영호가 가장 외교적으로 세련됐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원했는데 이걸 미국이 원했을 때 못 들어줬어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그래서 이 김영철이 왜 등장했냐면, 폼페오와 김영철은 6.12 때는 둘이 직접 했잖아요. 그리고 아주 실무적인 것은 우리 성김 대사와 최선희가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격을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김영철과 폼페오는 보스는 보스인데 실제 협상은 바로 밑에 비건과 김영철이 한 거예요. 이제 이 카드가 끼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부상이 됐냐면 바로 이제 이영호와 최선희가 된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질의 의미로 이걸 이제 일단락 짚고 가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미국에게 당신들이 좋아하는 협상 파트너를 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는 손짓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만약에 실패했을 때 김정은의 신년사부터 그 다음에 시정연설까지, 얼마 전에 시정연설까지 자력갱생이라는 얘기를 했죠. 이거는 플랜 B입니다. 그러니까 북미와 미국, 북한은 엄청난 망신을 당하고 이번에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미국과 협상할 수밖에 없고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여전히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실패도 이번에는 이제 안 될 것도 각오를 하는 건 뭐냐, 이제 자력갱생이니까. 자력갱생은 이제 견디겠다는 거예요. 근데 견디는 것은, 그러니까 혈액들을 맺는 것도 있지만 결국 자기들이 깬 게 아니라 미국이 깼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미국이 깬 판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제재가 약화되는 것이 북한이 견디기 좋겠죠. 그러면 최선을 비롯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국제사회를 향해서 자기들은 핵을 포기할 마음이 있는데 미국 때문에 못한다는 외교전을 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는 예상하는 게, 만약에 판이 깨지면 북한은 미사일로 돌아가기보다는 자발적 비핵화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유엔을 불러들여가지고 사찰시키고 미국만 빼고 보는 앞에서 비핵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부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또 다른 이유다. 두 번째 질문, 개성공단 방북 허용인데, 지금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는 계속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죠. 근데 개성공단은 이런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은, 그러니까 이영호가 하노이가 깨진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북한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재 해제라는 것으로 자기들이 수준을 내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떤 수준에서? 군사적으로 미국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은 북한은 제재 해제가 우리의 협상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근데 미국이 아직까지 군사적으로 우리한테 뭐 수교를 한다든지 또는 체제 보장에 대해서 해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우리가 낮춰서
그냥 경제 제재 정도로 우리가 증표를 아까 말씀 보증 수표를 요구 수준을 낮췄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아마 북한이 양면적으로 다 나올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제재 해제와 동시에 북한이 한계 요구 조건을 다시 또 수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뭔가 체제 보장에 대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많아졌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뒷부분에 요구할 가능성이 컸던 평화협정 조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북미 간의 평화협정 수준까지 같이 갖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자, 그 부분을 감안을 하면요. 자, 개성공단은 이런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이 개성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반대에 무릅쓰고 했던 문재인 정부나 했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군사훈련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건 미국하고 의논하지 않고 반대 속에서 질렀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사드 문제 가지고 중국하고 2018년 10월달에 17년 10월달에 뭐 했으니까 산불자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미일 동맹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그건 미국이 싫어하는데 했습니다. 세 번째가 개성 연락사무소. 미국이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성이라면 치를 뜹니다. 미국 강경파들이. 금강산하고 좀 달라요. 개성은 한미 FTA 때부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성공단은 영내 무역으로 해서 관세 FTA 관세를 안 묻는 걸 이거 받아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개성은 그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위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성과 금강산은 예외 조건으로 인정 마치 평창올림픽이 동안 고에 한해서는 제재가 예외 조건으로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재 전체는 건드리지 않고 요것에 한해서만 제재를 예외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묘안이 될 수 있는데 미국이 싫어하고요. 아까 그 사건도 있다 그랬죠. 하노이가 깨지자마자 한국이 그 얘기를 해서 미국이 단칼에 그것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이도훈 평화수 본부장이 그냥 큰 망신을 당했었죠. 그런데 그걸 미뤄봐서 이 개성공단은 미국하고한테 통보를 하고 설득을 한 것이지 미국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여전히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 몫으로 뭔가 미국에 대놓고 이 부분을 우리가 설득시켜야 될 부분이고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북 관계는 우리 민족의 특수 관계란 말이에요.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도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렇지만 또 우리는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군사 동맹국인 것도 변함없는 사실이고 교수님의 해안을 밝혀주시다면 이 민족적인 특수관계와 이 한미동맹의 이 강고한 군사적인 현실 앞에서 계속 뒷따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요? 참 쉽지 않죠. 저는 이 한미동맹은 바람직한 건 아니죠. 딱 깨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왜 군사적인 동맹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맹이 강화된다는 건 뭡니까? 여전히 안보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거고 분단이 해소되지 않은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세계 10위의 군사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우리에게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군사동맹이 강화된다는 것은 뭐에 반증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안보도 무슨 이유가 잘못됐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분단의 산물인 거죠. 근데 한미 관계는 다릅니다. 저는 한미 관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 한미 관계는 깊어져야 되지만 군사 동맹은 약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해졌는데 이 말조차도 얼마나 근기업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70년간의 한미 동맹이 이어지면서 신화화, 종교화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북한이 무섭겠어요? 우리가 무섭겠어요? 제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 여동생이 그때 당시 이제
그 아마 문세광이 그 유경수 여사를 저격했던 때인 것 같아요. 옛날에 이렇게 뒤에 보면 환경미화라고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가면 그 쉽게 뒤에 뭐 하잖아요. 그 중에 항상 빠지지 않은 게 뭐가 있었냐면요. 남북 군사력 비교가 있었어요. 근데 항상 일관된 게 뭐냐면 북한은 병력 숫자도 많고 탱크 숫자도 많고 늘 걱정이 많았어요. 아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기겠나 라고 얘기했는데 동생이 그때 이제 뭔가 애국심에서 초등학교 2학년 북한 군사력을 보고 이렇게 이걸 가지고 쫙 적어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일주일 유기정학을 당했어요. 환경미화 훼손했다고.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신기해요. 얼마나 이 교조적이고 국가주의적이면 아니 초등학교 2학년이 그럴 수도 있지. 그거 다시 그리면 되지. 근데 제 동생이 일주일도 학교 못 가고 울었던 기억이 좀 생생합니다. 그걸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과거에는요 통일이 저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통일이 적화 통일일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 누가 통일이 무서울까요? 물론 우리나라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나 뭐 층에서는 꼭 통일해야 되는 그건 무서운 건 아니잖아요. 북한이 적화 통일한다고 아직도 적화 통일한다고 믿는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 북한이 영감생식 먼저 전쟁을 일으킬 일은 없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40배 잘 살죠. 세계 최강이 우리 동맹이죠. 그리고 북한 문제라면 언제나 달려와줄 마음도 이상하지만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이 지금 누구한테 위협이 되고 있냐면 북한한테 위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통일이라는 것은 자지러지고 심지어 김정일이 우리 대통령 노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발 개혁 개방이나 좀 말 좀 그만하시오. 나도 인민이 있다고.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수 정권은 대놓고 흡수통일을 얘기하고 진보 정부는 숨겨진 흡수통일론이라는 거예요. 뭐냐? 북한을 개혁 개방시켜서 변화하면 잡아먹겠다는 얘기 아니냐는 거예요. 그만큼 북한은 통일에 대해서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지금 평화가 통일보다 더 중요한 담론이냐면 어느 한쪽이 두려워하는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두렵지 않게 먼저 만들어야 통일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아무도 불편하지 않을 때 통일하면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통일과 거의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이 언제든지 서로 교통하고 협력하고 우리가 섬처럼 지내지 않으면 얼마든지 북방으로 갈 수 있고 전쟁의 공포가 없는 사실상의 통일과도 같은 상황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제도적 법적 통일은 아무도 불편하지 않을 때 하면 된다. 이게 사실상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동맹주의자들은 이 동맹이 깨지면 미국은 완전히 떠나고 우리는 중국에게 흡수될 수 있다. 또는 중국의 영향력 하에서 꼼짝할 수 없다.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관계는 깊어져야 돼요. 저는 우리 바로 옆에서 급격하게 부상하는 중국 그리고 중국의 정치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보다 더 하면 되겠지. 그걸 북한도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헬싱키에서 북한 고위 관료를 만났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이 강했을 때 우리 민족을 한 번도 안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성대모사까지 했는데 북한이 저렇게 어쩔 수 없이 중국한테 의존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중국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한테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중국을 제어해 줄 테니까 북미 동맹하자고. 오히려 북한은 당분간 미군이 철수하기를 바라지 않는 게 진짜 북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자고 이거예요. 한미동맹은 이거는 현실이고 중국이 등장하고 그리고 남북의 분단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평화유지군 성격으로 저는 미군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분단의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미중 패권 경쟁에 이용당하는 한미동맹이라면 그건 다시 말해서 동맹이 국익을 앞설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맹이 민족의 이익과 앞날을 앞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맹이 평화를 앞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맹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